이사님,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서 그런지, 네. 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계속 힘든 장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장만 좀 장이 안 좋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시장을? 오늘 뭐 여기 촬영하는 날도 사실 이게 좀 약간 저도 다운돼서 온 그쵸, 거예요. 왜냐면 네. 미국은 계속 좋아요. 맞아. 근데 옆 나라 중국도 네, 좋고, 일본을 좋죠. 봤는데 일본도 좋고, 일본도 좋고. 대만은 뭐 말할 거 네. 없죠. TSMC 때문에. 네. 근데 역시나 오늘도 한국만 빠지고 그것도 음. 적게 빠지면 모르는데 오늘 코스닥은 또 급락했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면 한국 시장이 결국엔 이런 거 같아요. 한국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사실 아니에요. 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도 이미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그쵸. 있고 네. 근데 이유는 선택을 못 받는 거죠. 지금. 그 선택에서 왜 밀리냐면 뭔가 중국보다 매력이 없고 일본보다 매력 없죠. 그리고 미국보다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뭔가 그 매력을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지금 계속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도 중국 부양책 쓰고 나서 네. 오히려 중국으로 돈이 더 몰려버렸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한국의 좀 매력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아요. 네. 하면 또 달라질 수 네.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우울하게 보지는 않지만 이 지금 뭔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있는 뭔가 좀 트리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아직은 조금 나오지도 않고 있고 나오려면 또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일단 조금 아직까지는 좀 답답하다. 네. 이렇게 좀 일단 시장은 좀 바라보고. 삼성전자 뭐 짧게 말씀 주시긴 했는데 삼성전자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가 왜 부진한지에 대한 이유는 뭐 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덜 팔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하이닉스가 엄청 탄력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부진한 상황인데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고 반도체 쪽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면 소부장 쪽에도 기회가 없다고 보시는지.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결국 사이클 산업인데 네.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물론 하락 사이클 올 수도 있죠. 네.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한 2년.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온 배경은 그거거든요. 이제 전통 반도체에 들어간 뭐 PC나 이런 수요가 안 좋은 거 이건 뭐 인정합니다. 이거는 사실 안 좋은 게 맞아요. 네. TSMC도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건 AI에 대한 좀 우려거든요. 근데 AI는 지금 뭐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은 있지만 여전히 이번에 TSMC 실적, ASML도 실적에서 뭐라고 했냐면 AI는 좋은데요.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여전히 이제 좋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그 AI 수혜를 한국은 이제 못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이고 심지어 하이닉스는 AI 노출도가 상당히 높죠. 높은데 TSMC가 9% 폭등한 날 하이닉스는 4%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됐던 기업마저도 안 된다는 건 한국을 철저하게 지금 버리는 외국인들의 이런 투자. 그러니까 너무 한국을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많지만 과거랑은 명확히 달라진 게 이 메모리가 HBM이라는 게 AI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그럼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뭐 지금 하이닉스에 밀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은 했는데, 이거를 뭔가 바꿔줄 만한 계기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일단 나오려면 저는 그래서 좀 반도체를 지금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좋은 건 맞는데 AI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AI 뭐 엔비디아 좋고 또 블랙엘 칩도 어쨌든 이제 양산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내년에 수요 더 많으니까 AI 쪽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결국엔 이제 전통 반도체 이 수요가 언제쯤 증가할 거냐. 근데 이것도 내년에 결국 그 PC도 이제 윈도우 10을 이제 못 쓰잖아요.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종료가 되니까 그럼 윈도우 11로 바꿔야 되고 그럴 때 기왕이면 AI PC로 저는 바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내년 지금 아직 애플 아이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잖아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되면 아이폰 수요도 늘어나고 그럼 적어도 DRAM 탑재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림 좀 누가 봐도 좀 명확하고 근데 이제 시장이 왜 우려하냐면 이거 공급 늘리면 어떡할까?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공급 늘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선제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런 건 오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건 기업들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곧 실적 발표하죠. 삼성도 이제 월말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확정 실적을. 그때 이 멘트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외국인들도 좀 안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 지금 엔비디아 공급 안 되니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왜 안 됐고 납품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불확실성이 풀려요. 그럼 외국인도 저는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은 악재는 다 압니다. 악재는 다 알고 주가는 빠졌는데 이 악재가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저는 풀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사이클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서 반도체는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저는 좀 오히려 좀 모아가도 좀 되지 않을까. 뭐 삼성 PBR은 역대급 저점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옛날에 미국과 이게 한국과 미국 기업이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미국 기업은 좀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독점 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들은 푹 나갈 때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 네네.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한국은 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지만 삼성이 지금 완전 조리돌림 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삼성의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결국엔 저는 왕은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삼성을 욕하지만 결국 그 1등이라는 지위를 괜히 그동안 유지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위가 다시 저는 돌아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주가는 어느 시점에서 또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으로 좀 저평가된 이 구간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내년을 보시고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소부장이 됐건 저는 다 괜찮다고 봐요. 지금 가격대도 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 전망은 아직은 좀 뭐 그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좀 주가는 항상 이제 미리 좀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도망가지 말자. 그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지금 예상하는 게 좋게 보는데 7조까지 보는 데 있고 나쁘게 보는데 6조 정도 들어. 그래서 평균 뭐 한 6조 5천에서 7천억 보는데 하이닉스 만약에 6조 그럴 일은 없겠지만 6조 밑으로 만약에 실적이 깨진다 그러면 또 그때 또 엄청 반도체 전반적으로 확 그죠. 출렁이도 길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게 보통 이제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더 솔직히 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 개인적으로 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쇼크 나면 빠지겠죠. 당연히 이거 뭐지? 하이닉스도 이제 안 좋은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쇼크가 나올 텐데 근데 그 쇼크의 원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쇼크가 나왔는데 HBM 문제가 아니라 전동 반도체. 네. 그러면 오히려 기회예요. 왜냐면 어차피 레거시는 지금 하이닉스한테 물론 안 필요한 건 아닌데 핵심은 HBM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는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HBM이 생각보다 안 좋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안 좋은지를 한번 좀 확인하시면. 그럼 이사님 딱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격은 삼성이 훨씬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뭐 아마 10명한테 물어보면 뭐 살려고 하시면 하이닉스 할 거예요. 왜냐면 가격 산 건 아는데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하이닉스에도 밀리고 TSMC는 저 멀리 가고. 근데 어쨌든 또 반도체라는 건 저는 사이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 수익률로 본다면 저는 삼성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가 아니죠. 원래 상반기 중반부터 계속 제약바이오가 좋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일단은 여러 이유가 사실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이제 거론하는 게 금리 인하인데 이거 너무 이제 전통적인 얘기죠. 근데 그것도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이제 컸던 게 결국에 알테오젠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시총이 엄청 올라갔는데 결국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무조건 2등 싸움이에요. 시총. 그래서 1등은 삼성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LG엔솔 역전하고 나서 진짜 반도체 많이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코스닥은 시총 1등 싸움이에요. 근데 알테오젠이 넘어가면서 바이오로 계속 쏠렸죠. 근데 한 2년 전에는 에코프로비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코스피는 2등이 뭔지 코스닥은 1등이 뭔지를 항상 추적하시면 이게 주도주구나. 근데 그게 바뀌는 순간 있잖아요. 이제 역전할 때는 막 한 1, 2주는요 계속 갔다 갔대요. 에코프롬 1등 했다 다시 알테오젠 막 너무 재밌어요. 근데 결국엔 3등, 2등 하던 애가 역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사이클이냐면 1등 하던 건 좀 꺾이는 사이클이고
2등하는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 역전이 되면요 구조적으로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올해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바뀌는 거 보고 바이오 이거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다. 그걸 한번 느꼈고, 또 세 번째가 유한양이 큰 역할을 했죠. 네. FDA 승인 받은 거는 뭐 여러 번 있었지만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넘사벽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를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이오에 대한 생각이 이제 좀 완전히 또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고, 또 네 번째가 생물보안법. 그죠? 미국이 중국 규제하는 법안이잖아요. 이제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시키면서 중국 배터리 규제한 거랑 똑같은 스토리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학습되신 분들은 야 이거 보통 좀 심상치 않다. 그게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던 게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 어느 섹터가 대장이 됩니다. 삼성이 강하면 바이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산되기. 삼성이 죽어버리니까 돈이 어디로 가냐면 더 쏠립니다. 바이오로. 근데 제일 누가 봐도 모멘텀 좋은 게 바이오니까 삼성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물론 일부 하이닉스로 간 거지만 2차 전지는 뭔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전력기긴 또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바이오는 지난 3년간 사실 못 올랐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뭔가 우주의 기운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쏠려버렸어요. 바이오 쪽으로. 그러면서 바이오가 지금 주도주로 되고 있고, 이 구도가 아직까지는 좀 바뀌진 않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언급 살짝 주셨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뭐 CDMO 기업,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뭐 이중항체 플랫폼 기업,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유한양행처럼 전통 제약사인데 시작 개발하는 기업, 이 세 가지가 양분돼 있잖아요. 다 주가 좋긴 한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모멘텀이 가장 센 쪽이나 주가 측면으로 좀 가장 탄력적으로 보시는 데는 어디 있어요? 탄력은 당연히 그쪽이 좋아요. 알테오젠 쪽. 알테오젠 쪽. 워낙 뭐 아시겠지만 탄력은 그건데 다만 중장기로 좀 편할 거는, 근데 이쪽은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주가 올랐으니까 또 뭐 하루에 10% 빠질 수 있어요. 숫자로 투자를 못 하잖아요. 알테오젠도 저번에 20만원 갔다가 한번 확 나간 적이 있었죠. 그런 게 또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줄 텐데, 대신에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바이오 한다면 CDMO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변동성이 작고 그리고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수주 받아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좋은 건 이제 미국이 중국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덩달아 또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좋았던 거는 우시바이오랑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까지, 그리고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편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근데 CDMO 여러분이 고르실 때는 제가 이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미국 FDA나 유럽의 EMA인가요? 거기 승인받은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CDMO는 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은 업체가 이제 FDA 승인받은 게 지금 어디냐면 삼성바이오, ST팜. 그 바이넥스는 아직 미국 승인은 못 받았고, 거기 유럽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넥스도.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또 받은 회사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 한미약품 잘 안 알려줬어요. 그 CDMO 그 평택 바이오플랜트 하나 있거든요. 거기 롤베돈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한미약품 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 이제 FDA 아마 승인, 시설 있죠. 승인을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 CDMO에 맡긴다 뭐를, 그러면 인증받은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DA 승인받은 회사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초보 투자분들은 하시긴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전통 제약사들 뭐 녹십자, 종근당, 뭐 대웅제약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나마 대웅제약은 이제 필러 보톡스 모멘텀이 세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는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전통 제약하면 다 똑같았어요. 비슷하게. 맞아요. 비슷비슷한 사업들 하고, 옛날에 막 복제약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격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대웅제약을 이젠 전통 제약으로 안 보죠. 그냥 이제 아예 보톡스로 보잖아요. 그렇게 아예 봐서,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메디톡스라는 좀 소송권이 있죠. 휴세론 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 마무리한다면, 근데 대웅제약도 사실 더 나쁠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보톡스
저는 보톡스 전체로는 좋게 봅니다. 보톡스는 뭐 어느 회사가 됐건 더 보진 않은 것 같고 대장은 휴젤이죠. 소리 소문없이 신고받아. 네. 근데 그게 컸어요. 메디톡스 리스크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거 혹시 미국에서 안 돼버리면. 네네. 근데 그걸 털어내니까 사실상 미국 FDA 승인받은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위가 열렸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보톡스 시장은 또 우리나라가 절대 또 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또 녹십자는 어쨌든 FDA 이번에 그 알리글로인가요? 그거 승인받았잖아요. 올해 아마 작년 말에 승인받았는데 주가 잠잠하다가 이제 막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 그림이 어디냐면 SK 바이오팜하고 비슷하죠. 바이오팜도 똑같아요, 녹십자는. 그 승인받고 처음에 매출 잘 안 나오다가 이제 매출이 폭발하니까 주가가 이제 불을 뿜은 거죠. 그래서 전통제약주를 보실 때는 저는 FDA 승인받은 회사가 그래도 유리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쵸, 네. 유한양행은 근데 유한양행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건 맞는데 검증의 시간이 한번 나와 있어요. 왜냐면 타그리소랑 경쟁을 해야 돼요. 과연 얼마만큼 매출 나올지.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거 잘 될 걸 생각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너무 뒤늦게 하지 마시고. 근데 SK 바이오팜이나 녹십자는 매출이 이제 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좀 부담은 없고 실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검증이 되니까. 근데 저는 대형 제약사나 뭐 이런 쪽 그 FDA 승인받은 쪽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팜이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왜냐면 매출 성장이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뇌전증 치료제 이거 약간 희귀질랑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데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 바이오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항암제 있죠. 뭐 이런 신경질환이거든요. 근데 항암제 다음이 이쪽이에요. 이게 엄청 시장이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작은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큰 시장 자체가. 근데 왜 SK바이오팜 경쟁자도 많은 거 아닌가 이러는데 있어요, 실제. 미국에 한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미 특허 끝났어요. 그리고 거긴 이미 망가지고 있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26년에 특허 끝나요. 얼마 안 남았죠. 근데 SK바이오팜은 32년에 끝나요. 그러면 결국 당분간은 SK바이오팜이 이 두 개의 경쟁사가 뺏어가겠네요. 왜냐면 이게 특허가 끝나면 바로 복제하게 들어가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보고서 보다 보니까 놀랬던 게 이 뇌전증 보면 의사들이요. 처음 치료제로는 복제약을 준대요. 먼저 복제약부터 해준대요. 그렇죠.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서 그런지. 왜냐면 사실은 복제약이나 그거는 성능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도 안 듣는 환자들이 있대요. 그러면 2차로는 신약을 준대요. 근데 복제약은 이미 특허가 나온 약이니까 똑같이 줘서 뭐 하겠어요. 그쵸. 그럼 특허 끝난 신약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팜 걸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팜이 저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다만 여기도 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매출 성장만 안 꺾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에 워낙 관심 많아서 좀 큰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2 알테오젠으로 불리는 게 리가켄바이오잖아요. 최근에 오노약품이랑 또 계약도 또 맺었고 리가켄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사실 리가켄 공부를 좀 많이 안 해가지고 알테오까지 해봤는데 이제 근데 리가캠도 지금 시총이 엄청 커졌잖아요. 커졌죠. 근데 결국엔 여기도 알테오젠과 비슷한 스토리 같아요. 결국 기술 수출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계속 검증을 받으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보통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이제 신약 개발하고 기술 수출하고 아니면은 직접 신약 만들어서 임상까지 이제 끝내고 근데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불어졌고 근데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또 펩트론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기술이에요.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죠 보통. 이 플랫폼 기술은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기업이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셋 다 지금 공통점이 그런 것들인데 국내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 이걸 납품을 하는 게 비판만 하니까. 그러니까 펩트론도 얼마 전에 공시 떴잖아요. 일라일이. 그러니까 이게 셋 다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마치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런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쪽도 좀 되게 오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펩트론, 리가캠, 한번 알테오젠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공부해보시고 왜 얘네들이 왜 좋은지도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사실 그래서 ETF도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ETF도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 ETF. 그쵸. 네. 신약, CDM, FDA 승인 받은 거. 네네. 그렇게 좀 나누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투자들이 명확하거든요. 맞아요. 난 이쪽이 좋으니까 이거 하겠다. 왜냐면 이게 다 세트로 움직일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세분화하는 ETF도 나온다면 되게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왠지 미국은 이렇게 더 세분화돼서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사님 보시기에 뭐 매크로 지표 금리 사실 근데 금리도 시장에서 예상한 거랑 다르게 원래 50bp가 아닌 25bp 예상인데 50bp로 나왔고 또 11월 달에 나오는 것도 예상치가 계속 틀려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금리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금리 어찌됐든 인하 사이클이 나오면 금리 외에 좀 매크로 지표 중에 시장의 뭐 어떤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나 좀 이런 그 부정적인 요인을 가질 만한 게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핵심은 그거거든요. 물가인데 물가는 잡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뭘 생각하냐면 물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편해요.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경기만 신경 쓰면 돼요. 그죠? 근데 미국 경기도 생각보다 좋아요. 좋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국의 물가가 2에서 3%대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5거든요. 아직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금리는 낮출 겁니다. 계속 낮출 것 같아요, 저는.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릴 텐데 대신에 이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엔 고용지표예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세게 계속 낮출 거예요. 근데 고용지표가 지금 견조하죠, 최근에. 뭐 소매 판매도 좋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근데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이걸 낮춰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속도는 0.25로 계속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신경 쓸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 잡혔으니까 결국에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경기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망가지면 증시는 이제 부러질 겁니다.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한 배경은 금리는 계속 이제 낮추려고 하는데 경기가 좋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잖아요. 경기 좋은데 금리까지 낮춰준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 그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소매 판매 고용지표 다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과 다르게 고용 뭐 실업률이 위로 팍 튀거나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잖아요. 그게 갑자기 너무 튀면 해고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은 약간 조금 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 경기 이제 안 좋아지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실업률. 근데 실업률은 좀 후행 지표니까 선행 지표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왜냐하면 해고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튄다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지금 24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30만 건 넘으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니까 한 24만 건, 22만 건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30만 건에 근접하면 조금 긴장을 하자. 이렇게 좀 한번 그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금투세 불확실성 없어지면 진짜 대기 자금이 많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랑 두 번째는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탈 나빠서라기보다는 중국계 자금으로 이머징 자금이 좀 넘어가면서 그 불가피하게 지수를 매도하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쪽으로 중국도 증시 좋은 상황이니까 국내 증시를 매도해서 중국 증시로 넘어가는 흐름이 외국계 자금이 좀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금투세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지금 분위기는 유예 같은 거, 유예는 같은데, 근데 시장은 어쨌든 유예든 뭐든 간에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야, 그 상황에서 근데 한국 증시 보면 지금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단타만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을 하려고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거를 좀 민주당이 칼을 쥐고 있으니까 좀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되도록 저는 폐지 발표가 나면 코스닥은 좀 급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머뭇거리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좋아도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요, 어쨌든 한국은 세금 안 내거든요. 미국은 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투자자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미국에서 돈 버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세금 낼 때 되면 좀 짜증나. 그게 은근히 부담된다. 왜냐하면 세금이 22%나 나가니까. 너무 많이 내죠. 그러니까 1억만 벌어도 5천만 원이면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아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내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투세가 되니 많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폐지만이라도 명확하게 해주면 지금 이제 갈팡질팡하는 자금은 적어도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 거기다 한국 증시 싼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가 저는 제일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중국도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이렇게 자금이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몇 년간 외국인이 돈을 다 빼놨어요. 완전히 빈집이에요. 중국이 완전 빈집이에요. 빈집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한국도 일부 수혜받은 게 중국 팔고 한국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더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한국을 팔고. 근데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면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회사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 막 펀드멘탈 끝났고 뭐 삼성 위기론이 있지만 사실 뭐 삼성 위기론인데 구조를 걸고 있어요. 분기 구조인데 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삼성이 극복할 문제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중국에 계속 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채워놓으면 다시 한국으로 저는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소외받는다면 저는 그걸 도망갈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남들과 좀 반대로 용기를 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